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개념이 있는데요. 컨설팅 개념은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고 점점 좁혀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뭐 문제가 있어요. 이 조직의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여기서는 두 번째 줄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어사이먼트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자문을 해줘야 되겠죠. 이 자문해 준다라는 개념이 컨설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 업자다, 컨설팅 업체다 라고 할 때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안 돼버리면 봉급쟁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컨설팅 업체는 그런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냐? 우리나라 민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위임관계입니다. 또는 위탁관계죠. 신탁법상의 업무위탁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탁법은 재산신탁이기 때문에 좀 빼놓고요. 어떤 업무위탁이거나 업무유임입니다. 그래야 이게 독립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리업도 독립으로 봅니다만은 약간은 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보다는 이 독립된 위임 위탁 개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신해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저리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 인디펜던스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자문, 독립 이게 컨설팅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 방금 제가 informed opinion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오피니언을 제공해주고 어떤 대답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때 반드시 그것은 정보 처리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개념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수많은 이벤트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그런 데이터들을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러면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 인포메이션이 다시 시스템화되면은 보다 더 고급 정보인 knowledge, 즉 지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좀 저는 그렇게 번역하기 싫고 보다 더 정치화된 게, 이 정치란 건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것. 그걸 저는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벤트들을 데이터로 자료로 그래서 애널리시스라는 작업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번에는 그걸 조금 더 정제화, 정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knowledge로 가겠죠. 자, 근데 저는 그런 그 컨설팅은 알아야 남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조직화된 지식체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직화된 지식체계다. 그래서 Organized Body of Knowledge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나왔고 knowledge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인포메이션보다는 저 knowledge가 훨씬 정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는 일반인과는 다른 엄청난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떤 진단을 해서 소견서를 써줄 때는 엄청난 어드바이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전혀 독립된 관계예요. 봉급받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진단도 하고 예방도 하고 처방해서 치료까지 해줄 수도 있죠. 물론 진단하고 예방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치료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컨설턴트 하면 이제 개인 개념이 강합니다만은 컨설팅 펌, 로 펌 그러듯이 그 펌은 FIRM은 이 컴퍼니의
회사라는 개념, 코퍼레이트 기업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 펌의 개념이 들어오면 전문 지식이라는 개념이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문제 진단해주고 해결 대안을 모셔가고 여러 가지 이 대안이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중요시 항상 뭐 여러분들 생각해 대안이 있어 그럽니다. 하나만 제시할 때는 대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가 alternatives, alternative라는 형용사에 s가 붙으면 그냥 명사화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대안이라고 할 때는 이란, 이안, 삼안, 사안을 제시해야 대안입니다. 물론 뭐 이란, 이안밖에 제시 안 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셀렉션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선택권은 이 컨설턴트 회사한테 있는 건 아니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는 겁니다. 네.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선택까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하실 게 그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컨설턴트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클라이언트와 특약을 맺는 게 아주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자가 붙었죠. 부동산 컨설팅은 부동산 의사결정자,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프로블럼 또는 어떤 어사이먼트에 대한 어드바이서리 자문을 해주고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 제일 먼저 발달돼서 특히 미국은 부동산이 빨리 발달됐어요. 거기서는 이제 지금 없어진 회사라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ASREC라고 해서 그때는 카운슬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슬링하고 컨설팅하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구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개념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좀 지금에 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CRE로 바뀌었는데 CRE로 나중에 바뀌게 된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우전 컨설팅은 매매활동, 임대차활동, 관리활동, 기획, 재무, 감정평가활동, 뭐 증언 이런 것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다라는 건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고객, 내 고객이 아니라 컨설팅 회사의 고객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고객.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건물 주인입니다. 그 고객은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어느 쪽에도 얽히지 않아야 돼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야 된다. 즉 독립이 인디펜던스가 돼야 되고 편견이 없다는 건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즉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언을 제공한다라는 것인데 이 편견 없다라는 것은 만약 그래도 편을 들어라. 그러면 클라이언트 편을 들어야죠.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걸 말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조언을 해서는 안 되죠.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객관적 방안을 제시해라는 뜻이지 이 컨설팅 회사의 사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과제를 제가 두 가지를 하나 할 거예요. 하나는 이 매니지먼트 개념. M자가 다 붙었죠. M자가 다 붙었죠. 이 매니지 개념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할 이제 컨설팅의 내용은 highest and best use 애널리시스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제1과제는 매니지먼트 개념이고 두 번째 과제는 유스,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가.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자, 첫 번째 과제에서 우리가 이제 M자가 많이 붙었다 그랬죠, 아까. 가장 포괄적인 매니지먼트는 역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 매니지먼트, 하부 개념, 또 하부 개념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자산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내가 빌딩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을 팔고 주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산 구성을 바꾸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관리의 목적이 뭐죠? 고수익 고위험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참 잘 관리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돈을 못 번다는 뜻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까먹었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관리의 목적이 엄청난 고수익을 하는 공세적 투자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바로 위험을 최소화시켜서 안정, 위험 최소화를 우리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하고 스테이블, 안정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자산들은 여기 나와는 금융자산,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각각의 자산들은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면 이것도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심하고 이 자산도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해가 올라갈 때 이해는 내려가고 이해가 올라갈 때 이해가 내려가고 그걸 세팅을 딱 맞춘다면 스테이블해지겠죠. 그러니까 언스테이블들끼리 만났지만 상관계수값을 마이너스를 가도록 짜주면 언스테이블이 개별은 언스테이블이지만 묶음, 즉 포트폴리오 묶음은 스테이블해지는 거, 그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여기서 에셋은 이 에셋하고는 달라요. 이 에셋은 다양성, 아까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한 자산들의 묶음을 말하지만 이 에셋은 부동산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RE를 붙입니다. 리얼 에셋 매니지먼트다. RE를 붙여서 리얼 에셋 매니지먼트, 즉 림. 그러면 이번엔 시골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상가 건물로 바꾸고 이렇게 거래도 들어가요. 이것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 사이클을 보면은 취득 샀어요.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홀딩 페리어드 동안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취득 오퍼레이션을 제가 운용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홀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잘 관리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 오퍼레이션, 운용, 그 다음에 처분, 파는 거죠. 사고, 운용하다가 판다. 이 3단계를 다 관리하는 것은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오퍼레이션만 관리하는 것은 PM입니다. 그럼 PM보다는 AM이 훨씬 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시설 관리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시설 측면만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PM보다는 더 적은데 PM은 FM 포함하겠죠. 이 PM이라는 개념 밑에는 FM이 있고 LM, 임대차 관리도 있고 계약 관리, 수지 관리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계약 관리는 주로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매매 계약서라든가 여기서는 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계약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어찌 임대차 계약만 있겠습니까? 총수업체와의 계약, 이 총수업체와의 계약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 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계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 관리, 인력 관리, 직원들 관리죠 주로. 그 다음에 보험 관리, 화재 보험 같은 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패실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청소 관리, 경비 관리, 공조 설비, 그래서 이제 히팅, 그러니까 열 냉방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설비 운전, 유지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장 관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시설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는 어느 한쪽 측면이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PM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인데 사서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파는 것까지 하면 AM 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이렇게 하는데 자, 두 번째 컨설팅 내용으로서 highest and best use analysis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highest and best use. 이건 이제 직역하게 되면 어떤 학자는 최고, 최선 이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옛날 일본식 번역으로는 체유효 이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쉬운 개념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미국 애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이제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최유효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인데, 미국 애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 때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순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애들은 여기까지가 베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를 다 갖추면 하이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것이 하이스트, 네 번째 것이 하이스트, 앞에 거 세 개가 베스트. 그래서 앞에 거 세 개 베스트하고 그 다음에 하이스트. 그럼 다 합해져서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트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으로 하이스트, 최고의 수익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베스트는 앞에 거 세 개인데, 잠깐만요. 경제적 개념 두 개가 합해서 경제적 개념이네요. 그럼 앞에 거 두 개가 베스트, 밑에 거 두 개가 경제적 개념 두 개가 하이스트. 그럼 베스트, 하이스트 합해서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스다. 그죠? 자, 앞에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egally.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용도여야 돼요. 내가 어디 땅을 하나 사가지고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법적으로 물류센터 못 지을 땅이야. 국가에서 토지용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은 이 허용, 퍼미션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지컬리, 물리적이죠. 물리적 측면은 이제 땅의 경사도, 또 연약 지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건축 기술적 측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죠. 이게 다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술적 개념보다는 물리적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으로 물리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inancially, 금융적 측면, 재무적 측면. 내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1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은행에서 뭐 9,900을 빌려주, 990억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financial feasible이 없죠. 그러니까 이 financial부터는 투자자의 개인적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 개인적 측면이 끼어듭니다만은 그래도 financial부터는 훨씬 직접적이죠. 그래서 사업 진행자가 자기 자본이 적을 때는 이 파이낸셜 측면에서는 피저블 하지 못하죠. 근데 아무리 재무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피저빌리티를 이제 실행 가능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어쩔 땐 피저빌리티를 타당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 맥시멀리,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통과된, 여기까지가 10개, 한 10가지가 법률적으로 가능했다. 물류 창고를 지어도 되고, 거기다가 뭐 다른 용도를 해도 되고, 뭐 카페를 지어도 되고, 10가지 용도. 10가지 용도 했는데 여기 내려다 보니까 걸러져서 한 5가지 용도밖에 안 남았어. 또 여기 내려다 보니까 2가지 용도밖에 안 남았어. 최종적으로 한 개 용도를 골라내는 가장 최대의 수익을 산출할 수 있어야 돼. 이때 무엇을 프로덕션 해야 되느냐? 수익입니다. 가장 같은 비용이면 최대 수익. 근데 비용이 다를 때는 최대의 베네피트나 최대의 프로피트를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나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면서 하나씩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겠죠. 자, 이 순서로 내려와야 되고, 이때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로케이셔널 애널리시스를 입지 분석이라 부르고, 사이트 애널리시스를 부지 분석, 그 다음에 마켓 타이밍, 매매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죠. 타이밍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좌우지간, 입지 분석과 부지 분석은 좀 다른데요. 입지 분석은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20평은 헌 것이야. 근데 15가. 근데 조금 변두리는 넓은 평수고 새 것인데도 5억밖에 안 가. 왜 그럴까요? 로케이션이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도 길 하나 사이에 또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사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분석의 순서는 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분석해 옵니다. 그래서 지역부터 먼저 선정할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다 통과됐어도 맨 나중에 자,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요거까지 맞췄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타이밍 못 맞춰버리면, 아, 전번에 팔걸. 아, 오늘 아침에 그냥 팔아버릴걸. 아, 한 달 전에 살걸. 이런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한대. 이럴 수도 있죠. 네. 한 달만 더 참으면은 건축허가가 나온대.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땐 답답하지만 좀 참을 필요도 있죠.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시장 관련된 어떤 행위들의 타이밍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타이밍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타이밍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타이밍에가 이 레그가 타임 레그, 즉 시차가 발생하죠. 예, 시차를 타임 갭이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이 시장 분석할 때 갭 분석이 있고 레그 분석이 있어요. 갭은 우리가 그냥 어디 비행기 타고 와서 시차 발생하는 그런 시차고요. 갭은 타임 갭은. 제가 말하는 타임 레그는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못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불 완제품 나오려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주로 농수산물이나 건축물입니다. 빵은 안 그래요. 주식도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을 투입해서 어떤 이득을 보는 데까지 이 타임 레그가 잘 걸린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마다 타임 레그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컨설턴트의 역할은, 우리 부동산 쪽의 컨설턴트 역할은 밑에 것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뭘까요? 방금 두 가지 과제였죠. 하나는 MMMM.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에셋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뭐 리스 매니지먼트, 이런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서비스나 자문을 해준 것. 또 하나는 유스,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스가 되도록 바람직한 이용 대안을, 얼터네이티브스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그런데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헬퍼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디시전 메이킹을 못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컨설팅 회사 당신들이 그런 세 개 대안 중에 하나 결정해 주세요. 근데 헬퍼가 결정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특약사항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헬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을 해주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그 속에 이제 전술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A안, B안을 해놓고 이것도 아무리 좋은 대안이지만 한 달 전에 했더라면 좋지만 한 달 후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략, 시간적 전략도 필요하고, 또 누구와 제휴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수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컨설턴트, 펌, 카운셀러, 이런 용어가 있지만, 이제 회사 단위로 움직일 때는 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1993년도에 그 협회가 없어지고 지금은 이 CRE라는 협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동산 카운셀러들의 협회를 이제 CRE라고 부르는데, 그 회원도 그냥 CRE라고 불러요. 멤버십도 CRE, 어떤 어소시에이트도 CRE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CRE를 좀 더 봐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카운셀러들의 협회를 말하는데, 전신은 이제 ASREC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 아메리칸을 떼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CRE의, 이거 이제 그 회사의 등록 마크죠. 등록 마크인데, 우리나라 중개협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협회가 좀 더 선진화되면 좋겠어요. 전문화되고, 미국처럼. 자, 나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나르가 뭐냐면 미국의 공인중개사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개념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하고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제 리얼터가인데 이게 알자가 또 붙었죠. 그러니까 리얼터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고유명사입니다. 그 협회 회원을 말해요. 이 알자가 붙으면 다 고유명사예요. 상표권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원래 리얼터라는 것은 어떤 학문 용어도 아니고 보통 명사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자격증 따고 자기 혼자 중개업을 해요. 자격증 따서, 미국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엄청 인기 있거든요. 자격증 따고 그냥 중개업을 하면은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 개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객하고 공인중개사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리 계약 개념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그 리스팅 계약이 대리 계약 개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본인이 되고 중개업자는 대리인 되는 거죠. 그 대리 계약 개념인데, 그 개념보다도 이제 좀 더 독립업으로 가게 되면 이 리얼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직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 협회 회원만이, 나르 협회 회원, 이게 공인중개사 정식적인 미국 전미 전국 연합 그 회원만이 CRE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얘들한테는 윤리 강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서비스를 어드바이스 해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사기라든가 잘못 어드바이스 해주고 클라이언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윤리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리얼터라고 해서, 즉 회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준 건 아니고, 자기들한테 그 일종의 전문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커리어 심사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몇 년 됐고 그동안에 중개사고 같은 거 안 일어나고 이런 거 심사해가지고 2가지의 서약을 받아요. 나머지는 서약이 없습니다만은 이 에틱스하고 엑스퍼타이즈라는 전문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 서명하고 어긋나면 그 서약서가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아까 커리어,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어떤 명성,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하고 이제 이 프로미넌스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도록 협회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컨설턴트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이 가장 발달돼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전문 협회가 없어요. 부동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흩어져 있는데 제가 한 11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심도 있게 강의해야 될 것이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 심도 있게,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봐보세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걸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저는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협업이라고 봐요. 콜라보레이팅. 그러니까 콜라보에다가 레버러토리, 노동력이 가미된 거죠. 그런 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펌을 구성을 할 때 이 8번, 9번, 10번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MOU 차원을 넘어서서 협약을 맺고,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수수료 주고 법무사한테도 수수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 펌이 컨설팅 수수료를 만약 1억을 받아왔다. 1억 받아오면 변호사에게 뭐 1,000만 원, 법무사에게 1,000만 원, 세무사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띈 컨설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첫째, 감정평가 법인 등 했어요. 이것도 신설 법률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사 법인 등 했는데 저 등 속에는 개인 감정평가사, 개인업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사들도 컨설팅을 하는데 이 법 조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컨설팅만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와 관련 없는 컨설팅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감정평가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럼 평가와 관련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 컨설팅 해주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도 거래와 관련된 컨설팅이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컨설팅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가, 어디까지가 중개업이고 어디까지 컨설팅 업역인가, 이게 불명확하고 그냥 법 조문으로만 컨설팅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중개 수수료 플러스 컨설팅 수수료를 더 받아가지고 소송 붙어서 무효가 되고 다시 돈 내놔야 되고 이런 빈번한 판례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는 이제 어드바이저리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자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문회사와 여기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도 자문회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문업을 할 때, 자문회사 만들 때 설립자본금이 1억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자문회사 만들 때 설립자본금이 10억이나 됩니다. 물론 또 AMC들이 자산관리회사, 여기서는 자산관리회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Asset Management Company인데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사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니지먼트를 AMC, 똑같은 AMC인데 번역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운용사, 여기서는 자산관리사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도 자산관리사 만들려면 70억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보다는 부동산 쪽이 훨씬 설립자본금이나 규제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째, 이제 CM이나 PM인데, CM이나 PM은 이제 전문 건축사들 몇 명 상시 고용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설회사에 근무한다면 이걸 컨설팅 펌으로 삼고 나머지들을 링키지 회사로 연결시킨다면 또 좋은 컨설팅 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헌집을 갖다 정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및 주택정비사업법에 따라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이 생겨나요. 정비사업은 동네 사람들이 조합이 하는 것이고 그 조합이 시행사한테 맡긴 것이고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관리업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컨설팅 수수료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결정해라. 민법상의 유임계약이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도 자기들의 그 소소한 본업을 떠나서 종합 컨설팅이 되면 다른 업무와 관련된 종합 컨설팅이 되면 이 컨설팅 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확히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건 법의 미비냐? 정해놓지 않는 게 오히려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법의 미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 정해놓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컨설팅 어사이먼트의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컨설팅은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컨설팅은 좌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우측이 좋아. 딱 말 한마디에 끝나지만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컨설팅의 수수료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정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과중 또는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서 협약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이 컨설팅이라는 용어, 카운셀링이라는 용어, 상담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자문위원회. 저도 이제 경기도청에 부동산 관련 자문위원회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자문 수수료를 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뒤에 좀 재미나는 게 이제 카운실이라고 붙어서 어떤 위원회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관련 개별 법령마다 조금 이제 상세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게 아무래도 이제 1번, 2번, 3번, 이거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되잖아요. 자, 4번, 5번 쪽에 오면 이 부동산 펀드가 나와요. 부동산 펀드하고 부동산 신탁회사하고, 그래서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신탁회사 관계, 여기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CM하고 PM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하고 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쪽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무래도 투자 쪽,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인가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움직인다면 좋은 컨설팅 보고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설팅 해줄 때 어떤 자산을 컨설팅 해줄 것인가. 물론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내가 집 한 채 살려고 하는데 언제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우리가 컨설팅 업으로 삼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보다는 주로 커머셜 프로퍼티다. 이 커머셜 프로퍼티를 미국에서 번역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엄청 달라요. 커머셜 프로퍼티는 한마디로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커머셜 프로퍼티는 좀
넓게는 모든 수익성 부동산을 말합니다. 좁게는 리테일 프로퍼티니까 주로 리테일 프로퍼티 뭐가 생각나요? 좀 크게는 이마트, 홈플러스, 작게는 우리 동네 뭐 편의점, 이거 전부 다 리테일 프로퍼티예요. 근데 이 리테일을 직역하게 되면 소매가 돼버려요. 그러면 도메인, 홀세일. 홀세일은 리테일에 안 들어가는데 리테일이요. 여러분 아까 이마트고 홈플러스고 뭐 하나로마트고 다 소매점이에요. 근데 소매점이 대규모화 된 거죠. 그러면서 할인도 하고. 근데 홀세일하고는 도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 개념은 매장용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물류 개념 쪽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휴양시설도 수익성 부동산,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를 산업용이라 부르는데, 이걸 옛날 학자들이 잘못 본 얘기에서 공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합니다. 어찌 산업이 공업만 있습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도 있고, 심지어 6차 산업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좀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혁명자가 붙으면 달라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왔죠. 그 혁명자가 붙어버리면 1, 2, 3차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좌우지간 물류, 창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는 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기반 시설들이 많죠. 뭐 땅속에 통신 케이블, 뭐 전력, 수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용 토지나 철거예정 부동산에 대한 개발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요 컨설팅 대상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중요한 거 용도 찾아주고 위치 찾아주는 것인데, 그래서 컨텐츠를 심어야 돼. 예를 들어서 누가 땅이 1000평이 있는데 변두리에 도시 외곽이 1000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 아무리 물류창고 있다고 거기다 물류창고를 짓겠다. 그것보다는 거기다가는 어떤 문화예술 쪽, 요즘 케이팝 문화 뭐 이런 것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걸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오, 좋다.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아무리 그 발상이 됐어도 버리는 아이디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절차적 발상, 걸러내는, 그리고 다듬고 하나의 이제 그것을 컨셉으로 삼고 그 컨셉 속에 어떤 컨텐츠들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컨텐츠를 집어넣을 때도 최초의 아이디어하고 맞는가, 조합관계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품화시키는 코모도티로 하는 그런 디자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컨설팅 대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산이고, 이것은 이제 컨텐츠나 어떤 컨셉을 말하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참 많죠. 리치 주식도 있지만,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이 자산을 빼놓고 저 자산을 집어넣어서 수익 구조를 바꿔주는 펀드 드레싱 작업이라든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 리밸런싱, 자산 리밸런싱 개념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서민들은 부동산 뭐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싱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이 부동산에 대한 리밸런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뭐 포트폴리오까지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들도 가능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특히 채권 채무 구조조정할 때 그런 구조조정용 부동산들이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금융위원회에 가면은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쉬운 말로 채무상환용 부동산들이 나오면은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전문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책에도 써놨고 교재에 들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제가 노란 글씨만 좀 보겠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투자 컨설팅이다 보니까 투자 분석 전략을 짜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캐피탈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 근데 내 돈 갖고 안 될 때는 여럿이 가치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그래서 신디케이트를 구성해서 자금을 조성하고요. 물론 이제 자금 조성의 신디케이션이 있고 개발 신디케이션이 있고, 신디케이션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위치 찾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 조사 및 실사,
이 듀 딜리전스, 이 딜리전스가 그냥 서류만 보고 부동산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부동산은 자꾸 가서 봐야 돼요. 어떤 상가 하나 살 때도, 어떤 건물 하나 살 때도, 어떤 땅 하나 매입을 할 때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달리 보여요. 또 밤에 가서 보느냐, 저녁에 가서 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돈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그 동네 한번 살아봐라는 겁니다. 그 동네 한번, 뭐 짧게는 1년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만은 실수가 없을 거다. 근데 뭐, 중개업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듣는 거죠. 예.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그래, 투자 결정해가지고, 아, 이렇게 상권이 죽어가네? 뭐 이러면은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예, 실사가 아주 중요하다. 이 실사를 우리 부동산 쪽에서 번역할 때는 이제 임장활동, 현장 임하는 활동, 또는 현지조사 이런 법률 용어도 쓰고 있고, 실지조사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 구조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오죠. 금융 구조, 뭐 사업 구조, 뭐 그래서 구조화 금융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 구조화는 이제 이 액수가 크고 여럿이 같이 사야 되고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들도 몇 단계를 걸칠 때가 있고요. 또 금융 구조도 짜야 되고 이런 것을 거래 구조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상당히 그 포괄적인 이 학습 범위를 좀 설명드렸고, 그 속에 기초 개념들을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2강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